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주 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기업 손실로 인해 대량 해고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강풍이 불면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캔자스주와 미주리주에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골프공보다 큰 우박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가 LA에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로 대장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검사법이 개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32시간 4일 근무제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공화당 측은 이는 결국 노동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표준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대부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주 4일 근무 법안은 현행 주 40시간 근무제를 4년에 걸쳐 주 3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월급과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하루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엔 최대 급여의 2배까지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안 내용의 핵심입니다.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One of the issues that we have got to talk about is stress in this country. The fact that so many people are going to work exhausted, physically and mentally. And the fact that we have not changed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This was in 1940 that the economy has not fundamentally and radically changed over that period of time. So to suggest that we have to maintain what we put in place 84 years ago does not make a lot of sense to me. 또 인공지능과 자동화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이에 대한 혜택을 노동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There are a lot of benefits to having, some semblance of work-life balance, but unfortunately, with the advances in technology, the companies choose to eliminate jobs and squeeze more and more people. The remaining people, working more and more hours, and that just doesn't work. 이미 유럽에선 주 4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지난해 6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전미 자동차 노조, 승무원협회 등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근무 시간을 줄이게 될 경우 소상공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단기적으론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기업의 손실로 인해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져 결국 최종 피해자는 노동자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연방 상하원에서 공감대를 이루지 않는 이상 법안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허리케인급 수준의 산타아나 강풍이 불면서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LA 지역과 벤츄라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 남부 일부 지역에 금요일 오전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대 75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불었고 특히 샌 가브리엘 산맥과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산간 지역에서는 80마일 이상의 강풍이 또 에로헤드 스프링스에서는 무려 87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번 강풍으로 나무와 전선이 쓰러져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고 폰타나 지역의 고속도로에서는 세미트럭이 바람에 넘어지는가 하면 시미밸리 지역에서는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 주택으로 넘어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또 LA 동물원과 오렌지 카운티 동물원은 오늘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내일은 바람이 오늘보다 약해질 전망이지만
토요일까지는 바람이 계속 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캔자스와 미주리주 지역에 어젯밤 골프공보다 큰 우박이 떨어져 도시 구조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어젯밤 와바운시 카운티와 캔자스 지역에 3건 이상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가운데 직경 4인치에 달하는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구조물이 파손됐고 주민들에게는 실내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우박의 크기가 다양했고 일부 우박은 소프트볼과 골프공 크기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캔자스와 미주리주의 수십여 개의 카운티에도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상당국은 현재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이 동쪽으로 이동 중이며 내일 루이지애나 중부 지역과 아칸소 중부 지역이 영향권에 들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대형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헨리에타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0분쯤 피츠포드에서 전복된 트럭이 다리에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90번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페덱스 트럭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차량에 탑승해 있던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trailers obviously came down onto the road itself. Both trailers, fortunately, are empty. Had those trailers been full, I can virtually guarantee you that the entirety of that wreck would have been down onto Pittsford-Mendon Center Road and probably not survivable at that point. 또 당국은 사고 당시 100갤런가량의 디젤 연료가 유출됐지만 위험물질 관리팀이 도착해 현장을 수습하고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고로 인근 도로가 한동안 폐쇄됐으며 파손된 가드레일은 교체될 때까지 임시 가드레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트럭 운전사들이 서로 총격전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메이온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3일 75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인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두 남성이 서로 급정거하는 등 난폭 운전을 했고 한 명이 물병을 던지자 다른 운전자가 총격을 가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 운전자도 5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먼저 총격을 시작한 40대 남성 딜런 니산 벨리스틴을 총기 소지와 중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격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가 LA 지역에서 정식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웨이모는 오늘부터 LA 다운타운과 산타모니카 사이 약 63스퀘어마일 지역에서 50대의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초기 2주 동안은 대기자 명단에 있는 5만 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행되고 이후 우버와 리프트 등과 마찬가지로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전했습니다. 웨이모 택시는 안전을 위해 로컬 도로만 달리고 고속도로는 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웨이모는 지난 1년 동안 LA 지역에서 무인 택시 시범 운행을 진행했고 캘리포니아주 공공위원회로부터 정식 운행을 허가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이 개발됐습니다.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은 최근 대장암이 의심돼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세포 DNA 혈액 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기 대장암 확인율이 83.1%라고 밝혔습니다. 무세포 DNA 혈액 검사는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와 혈액 속에 떠다니는 DNA를 채취해 대장암의 근거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당 검사법은 초기 단계의 대장암 진단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시간이 지난 후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전암성 병변은 진단 정확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사망 위험을 최대 73%까지 낮출 수 있으며
최근에는 대장암이 점점 더 젊은 연령층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암협회에 따르면 대장암은 미국의 남녀 모두에게 진단되는 두 번째로 흔한 암 종류로 올해는 10만 6,590명의 새로운 대장암 사례가 보고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5만 3천 명이 대장암으로 숨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Z세대 여성의 30% 가까이가 스스로를 LGBTQ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성인 12,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의 여성 28.5%가 자신이 LGBTQ라고 답했습니다. Z세대의 남성은 10.6%로 조사되면서 남녀 종합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Z세대의 22.3%가 LGBTQ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달로 자신의 정체성을 더 쉽게 표현하고 Z세대 여성들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공공종교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율은 2% 떨어진 67%로 지난 2015년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으며 최근 미국인들의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소매업체 타겟이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소비자들의 더 빠른 계산을 위해 익스프레스 셀프 계산대를 시행할 전망입니다. 타겟은 오는 17일부터 전국의 2천여 곳의 타겟 매장에서 10개 이하의 품목을 구매하는 고객들에 한해 익스프레스 셀프 계산대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산대는 매장마다 가장 바쁜 시간대에 유동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타겟은 지난해 가을 200여 개 매장에서 익스프레스 셀프 계산대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며 그 결과 소비자들이 계산대를 통과하는 시간이 2배나 더 빨라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셀프 계산대는 기계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최근 절도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일부 소매업체에서는 셀프 계산대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정책이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네타냐후 총리의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스라엘 개인과 단체를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1인자인 척 슈머 원내대표는 가자 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도를 넘었다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Prime Minister Netanyahu has lost his way by allowing his political survival to take the precedence over the best interests of Israel. 이스라엘 국민이 정부의 비전과 방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해법은 네타냐후 내각을 교체할 새로운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I believe a new election is the only way to allow for a healthy and open decision-making process about the future of Israel. 그러면서 극우 정부가 계속 권력을 유지한다면 미국이 이스라엘 정책 수립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을 경고했습니다. 유대인인 슈머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해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비난한 것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수위는 더 높았습니다. He's hurting Israel more than helping Israel by making the rest of the world. It's contrary to what Israel stands for. And I think it's a big mistake.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 기조에 불만을 품은 전통적 지지층의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정부와 사사건건 엇박자를 내자 미국 정부와 여당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공격한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 단체 2곳과 개인 3명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대형 우주선 프로젝트 스타쉽이 오늘 3번째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가장 멀리까지 비행하면서 지구 궤도에 도달하는 건 성공이지만 우주선이 낙하 도중 분해되면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우주를 향해 솟구쳐 오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로켓 가운데 가장 큰 로켓인 슈퍼 헤비와 합체하면 총 발사체 길이가 120m에 달합니다. 엔진 추진력 역시 역대 최대급인데 이런 규모와 힘으로 사람을 최대 100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스타쉽은 발사 2분 45초쯤 1단부인 슈퍼헤비가 엔진 연소를 끝내고 무사히 분리된 이후 고도 약 230km까지 올라가며 지구 궤도에 들어서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도를 낮춰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통신이 끊겼고 결국 우주선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We are making the call now that we have lost ship 28. So no splashdown today, but again, it's incredible to see how much further we got this time around. 앞선 두 차례 발사에 이어 오늘 세 번째 발사 역시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궤도에 올랐고 비행 시간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SNS에 스타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스타쉽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활용될 예정이어서 시험 비행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과거 언론인에 대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발언에 앞서 MBC는 잘 들으라며 MBC 기자를 짚어 말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를 포함한 출입 기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언급하던 중 황 수석은 예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다 자신의 군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한 뒤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황 수석이 말한 사건은 1988년 8월 아침 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한 일로 회칼을 사용한 공격에 허벅지가 깊이 4cm, 길이 30cm 이상 찢길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수사 결과 괴한들은 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군을 비판하는 오 기자의 칼럼에 불만을 품은 상관들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입니다. 황 수석은 이 사건을 말하며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는 보도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MBC에게 잘 들으라고 했냐는 질문에 황 수석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고 정보 보고 하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황 수석은 KBS 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자리에 올랐습니다. 황 수석은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너댓 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순 있지라며 북한 개입 가능성을 말했지만 다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황 수석은 발언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차원이라며 농담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까지 사직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면서 인원의 80%를 지역 의대에 배분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주요 의대가 포함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묻고 다음 회의에서 사직서 제출 시기를 정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많은 대학들이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디 보니까 비대위에서 사직서를 지금 벌써 다 받아가 들고 있던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어제 오후 자발적 사직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톨릭의대는 서울 성모병원 등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으며 전체 교수진은 1,500명가량입니다. 이와 별개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이 모인 교수협의회도 어제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등을 논의했는데 집단 결의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증원 규모 2,000명을 고수하면서 대학별 인원 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원 요청이 많았던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최대 80%를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거나 지역 거점 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지역의료 강화 방안의 일환입니다. 양측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문에 출석해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어겨 일방적으로 정원을 확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지 교수가 아니라며 소송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르자 달러로 펀드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준다는 유튜브 광고가 늘고 있는데요. 유명 유튜버 계정을 모방해 투자를 유도하고 돈만 챙겨 달아나는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유튜브에 올라온 7분짜리 영상입니다. 원화로 입금하면 수수료 없이 달러로 환전해주고 연금형 달러 펀드에 투자한다고 소개합니다. 주식과 같은 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성과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달러 펀드가 지금 시기에 제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 월 2.3% 이자, 연간 20%가 넘는 고수익을 내걸며 즉시 원화로 입금하라고 부추깁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달러와 유로, 엔화 등의 외화 표시 수익률이 게시돼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을 위한 배너까지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건 한국인 뿐입니다. 생산, 제조, 금융 등 투자 대상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실제 어디에 돈이 투자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1억 원을 입금했던 한 투자자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돌려달라 했더니 갑자기 1분기에 돌려주려고 준비돼 있던 금액이 다 소진이 돼서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유명 유튜버 계정과 비슷하지만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 만든 무허가 업체들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챙기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수법에 불법 업체들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불법 업자들의 수법입니다. 초반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자를 유도하게 하고. 금감원은 최근 3주 사이 13건의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연금형 달러 펀드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지난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당시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된 러시아의 피겨스타 발리에바가 만 13살부터 15살 사이에 무려 56개의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당시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된 러시아의 피겨스타 발리에바가 만 13세부터 15세 사이에 무려 56개의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판결문을 인용해
러시아팀 주치의 3명이 올림픽을 앞두고 발리에바에게 심장약과 근육 강화제 등을 칵테일처럼 섞어서 투여했다고 전했는데요. 발리에바가 양성 반응을 보인 약물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액디스테론과 피로감을 줄이는 스티몰 등이 포함됐습니다. 발리에바 측 의료진은 발리에바가 14세 때 심장병을 진단받아 심장약을 복용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영국 매체는 이 의료진들이 2010년부터 러시아 피겨 대표팀에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정작 주치의와 러시아 피겨 대표팀 코치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바다를 표류하던 고무보트에서 사람들이 구조됩니다. 현지 시간 13일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이탈리아와 몰타로 향하던 고무보트가 표류하면서 보트에 타고 있던 이주민 60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해상구호단체는 지중해 중부를 표류하던 고무보트에서 25명을 구조했는데요. 이들은 일주일 전 리비아에서 출발했는데 사흘 만에 엔진이 고장나면서 해상에 표류했고 물과 식량이 바닥나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이주기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 중부 항로에서 숨진 이주민이 약 2,500명에 달했는데요. 올해만 벌써 2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남성이 마네킹을 향해 발차기를 날리는데요. 또 다른 여성은 방망이로 마네킹 얼굴을 내리칩니다. 지난 8일 미국 캔자스주에서 공화당 모금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곳에 설치된 바이든 대통령 마네킹이 참석자들로부터 수모를 겪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SNS에 공유되자 민주당은 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주최 측은 행사 후 무술학교에서 호신술 수업을 홍보한 것이며 모금 행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비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주최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삿포로 고등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문과 관련해 동성 간 혼인도 이성 간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의 위헌 상태는 한국의 헌법 불합치와 유사한 판결로 법률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동성 결혼 제도 도입은 국민들의 가족관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여론과 국회 논의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흰 옷을 입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짐바브웨의 한 농장인데요.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어린이 251명이 사도종파의 예언자를 자처하는 50대 남성으로부터 구출됐습니다. 사도종파는 짐바브웨의 가장 큰 종교 교파인데 이 남성은 1,000명이 넘는 신도를 이끌면서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대부분이 출생증명서가 없었고 생활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육체 노동을 하며 학대당했습니다. 농장에서 발견한 무덤 16개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무덤도 7개가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사이비 교주와 측근 7명을 미성년자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야식 바로 치킨이죠. 미국 유명 요리 유튜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닭튀김 요리를 뽑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구독자만 900만 명에 이르는 요리 유튜버 조슈아 와이즈만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인도, 태국 등 12개 나라의 닭튀김 중 가장 맛있는 요리를 뽑고 있습니다. 각국의 요리법대로 직접 만든 치킨 요리를 먹어보고 식감과 맛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겼는데요. 1라운드를 무난히 통과한 한국 양념치킨은 준결승에서 인도의 파코라와 맞붙었습니다. 바삭하고 쫄깃한 데다 육즙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맛의 조화가 훌륭하다며 어머니를 부르는 맛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만장일치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 온두라스, 폴로, 추코와의 대결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했고요. 결승에서는 일본 가라아게와 대망의 대결을 펼쳤는데요. 만장일치로 양념치킨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으로 뽑았습니다. 세계적인 요리 유튜버도 양념치킨의 맛을 인정한 건데요. 누리꾼들은 양념치킨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나라 치킨은 아마 없을 거라며 자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처 문구점에서 샀나요? 흔한 박스 테이프 같아 보이는 이것. 사실 손목에 차는 팔찌입니다. 그것도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올해 가을 겨울 컬렉션으로 선보인 제품인데요. 발렌시아가 로고가 비쳐 보이는 이 테이프 팔찌의 가격은 3,000유로, 무려 433만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도 디자이너가 투명 테이프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누리꾼 대부분은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걸 400만 원이나 주고 누가 사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발렌시아가가 생활용품과 닮은 패션 아이템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재작년에는 쓰레기 봉투에서 영감을 얻은 트래쉬 파우치를 200만 원대에 내놓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공개된 인공지능 로봇은 어딘가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았죠. 말투, 움직임, 사고 능력까지 인간과 상당히 비슷한 인공지능 로봇의 모습이 공개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먹을 걸 달라는 직원에게 오른손으로 사과를 집어 왼손으로 옮긴 뒤 자연스럽게 건네는 이 로봇. 챗GPT의 오픈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업체 피규어가 만든 피규어 1입니다. 지금 뭐가 보이냐는 직원의 질문에 식탁 중앙에 놓인 접시에 물건들과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린 채 서 있는 직원의 모습이 보인다고 정확히 대답하고요. 정교한 손동작으로 사과를 건네기도 하는데요. 직원이 바구니에 든 쓰레기를 식탁에 쏟은 뒤 쓰레기를 주우면서 왜 사과를 줬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자 쓰레기를 바구니에 주워 담으면서 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사과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각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추론하고 행동하는 능력까지 갖춘 겁니다. 말을 더듬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인간과 똑 닮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며 신기해하면서도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도중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갈등을 빚은 이강인이 또다시 국가대표팀으로 선발됐죠. 이후 오는 21일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전을 관람하지 말자는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붉은 악마의 본질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라며 본질을 벗어나는 순간 붉은 악마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축구협회의 잘못으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응원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태국과의 2연전은 보이콧 없이 선수들을 더 큰 목소리로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이콧 움직임에도 다음 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태국전 티켓은 매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